스토킹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뤄지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근데 그 조치의 수위가 상당히 강력한데요. 오늘은 요즘 핫한 스토킹 처벌법에 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스토킹으로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2022년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2021년 시행 이후로 워낙 말이 많기도 했는데요. 의외로 제 주변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스토킹이라는 행위의 심각성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왔습니다. 이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의 결과가 발생한 다음에서야 가해자를 제재하고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런 불합리한 결과에 대해서 항상 우려와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처벌하자니 그 처벌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지, 이런 점들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스토킹 행위 발생이 늘어나고 피해자들도 함께 증가됨에 따라서 시대상을 반영해서 2021년 드디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된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토킹 행위가 뭔지에 대해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총 7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 하나 있고요. 집이나 직장 같은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것도 스토킹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편, 전화, 인터넷 이런 걸 이용해서 글자, 그림, 음향 이런 걸 보내는 행위가 있고요. 네 번째,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행위. 다섯 번째, 피해자 주거 근처 물건들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인터넷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이름, 명칭,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등 소위 온라인 스토킹까지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행위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려면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두 차례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고 이걸 방치하다가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요,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행위들이 딱 한두 차례만 이루어졌는데도 스토킹 범죄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남용되기가 좋겠습니까? 스토킹이 아닌 경우도 억울하게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 있단 말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최근에서야 제정된 이유도 이렇게 다소 모호한 경계의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즉 어디부터가 처벌해야 되는 스토킹이고 어디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 행동인지 정하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많은 사건들과 판례들이 누적되면서 점점 구체적인 판단 기준들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다른 형법들과 다른 점으로는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라는 것이 있다는 점인데요. 스토킹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뤄지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선 선제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근데 그 조치의 수위가 상당히 강력한데요. 우선 사법경찰관이 즉시 취할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로는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 금지가 있고요. 그 이후 법원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잠정조치로는 이런 접근 금지에서 더 나아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까지 있고, 심지어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의 부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또 이걸 어기면 기존 스토킹 행위와는 별도의 죄에 해당이 돼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음주 측정 거부 행위는 음주운전과 별도의 죄로 따로 처벌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수행한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의뢰인은 1년여 정도 고유제한 여자친구와 잦은 다툼 끝에 결국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를 받았는데요. 아직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컸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집에도 찾아가 보고 전화와 문자도 계속해서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상대를 해주질 않았고,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 지쳐 포기하려던 차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제가 변호인으로서 고소하신 분께 연락을 드려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를 해줘서 원만하게 끝나긴 했는데요. 이건 이 당시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가 용서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현행법에서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고소가 되고 나면 더더욱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헤어진 직후에 연인 간에 충분히 어느 정도 붙잡기 위해 찾아가거나 연락해보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어필을 해서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인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 처벌법은 아직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스토킹 범죄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확립된 실무적 기준은 아직 없기 때문에요, 스토킹 고소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관련 사례와 대응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꼭 이런 스토킹 처벌법의 존재와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이별이 있더라도 스토킹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